제가 노후 지원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지원 사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이제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 이제 하위 70%,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수급자는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불만의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뭐 안 줘요. 혹시 뭐 노인 부부가 산다 그러면 근로소득이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얼마쯤 되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요? 뭐 큰 재산이 없다는 것을 가정으로 했을 때 얼마쯤? 노인 부부다. 얼마요? 370만 원. 370만 원. 부부가 370만 원.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일 때에는 한 300만 원. 혼자일 때는 한 300만 원. 부부일 때에는 한 50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소득 인정의 기준으로요. 노인 1인이면 148만 원인가 되고, 노인 2인, 부부이면 236만 8천 원인가? 이 이하일 때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혼자일 때는 300만 원쯤이 있냐? 이렇습니다. 148만 원이 이 소득 인정액이란 말이 소득하고 다른 말이에요. 자, 148만 원이라는 게 뭐냐? 148만 원? 148만 원의 이 돈은 일단 근로소득은 96만 원을 빼요. 그래서 만약에 196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 그러면 96만 원을 빼고 나머지 100만 원에다 다시 70%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196만 원을 번다는 것은 국가는 얼마를 번다고 간주해요? 소득 인정액이 얼마다? 70만 원, 70만 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소득 인정액하고 그냥 소득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경비를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벌고 뭐 다른 수입은 없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월급쟁이니까 신청해도 안 되겠구만. 148만 원은 더 되잖아. 하고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신청하면 조건이 되면 주는 거고, 신청했더라면 줬을 텐데 신청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다행히 기초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었더라면, 신청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 못 받는 사람이 1년에 한 30만 명 내외 정도는 될 거라고 추계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해당될 수가 있느냐? 우선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들.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들,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한 300, 400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청하면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소득에서 또 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196만 원 벌고 부인은 166만 원을 번다. 그럼 부인 돈에서도 96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간주를 한다 이거예요. 70%만.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잡하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복잡합니다. 그냥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십니까? 아닙니다. 빌딩이나 집이 있는데 한 10억 원 이상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신청하세요. 이해되시죠? 무조건 신청하면. 그러면 아니 재산으로 한 5, 6억만 있어도 안 된다는데 안 됩니다. 재산으로, 그러니까 소득이 없이 재산으로 한 5, 6억 정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제도는 진짜 웃겨요.
예를 들면 제가 일산의 그 킨텍스에 있는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산다. 요즘 킨텍스 아파트가 엄청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죠? 아셔요? 일산에서 오신 분. 그러면 이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예를 들면 18만 원, 18억이어도 국가가 파악한 자료에는 14억으로 되어 있다. 그럼 14억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아파트만 하더라도 실거래가에 가깝게 재산이 평정이 돼요. 그런데 빌딩들 있죠, 빌딩. 뭐 예를 들면 한 20억 정도에 거래되는 빌딩이 국가가 볼 때에는 6억짜리로 봐요. 뒷산 있죠, 뒷산. 실제로 그 거래는 3억쯤 돼야 국가가 보기에는 5천만 원도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내 재산이 얼마라고 얘기할 때에는 실거래가를 머리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부부가 산다. 그러면 10억 이상의 재산이 없고 그 다음에 큰 소득이 없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신청하시라. 그리고 올해 안 되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살펴봐서 조건이 되면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면 기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보이용 동의서를 사인을 했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신청한 적이 없다. 그러면 정보이용 동의서가 없기 때문에 열람을 못해요. 이해되시죠? 왜 신청이 중요한지 알겠죠? 지금 당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5년 동안은 계속 관리를 해준다 이거예요. 읍면동에서. 그런데 신청을 안 하면 관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요즘 이제 한 50대, 60대 이쯤 되면 뭐 방문 상담도 좀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무차별적으로 집에 전화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전화해가지고 치매보험에 가입해라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혹시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1년에 자동차 보험에 한 5조 정도 만약에 이렇게 보험료가 쌓였다. 그러면 1년에 보험 가입한 사람한테 쓰는 돈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5조 정도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돈 낸 사람한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차도 수리해주고, 몸도 치료비도 줘야 되고, 이런 합의금도 좀 줘야 되고. 4조 이상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겠어요. 씁니다. 자동차 보험은 써요. 자동차 보험은 1년 계약이기 때문에 딱 계산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그 직원들 월급 주고 회사에서 좀 땡겨 쓰고, 그리고 경쟁을 엄청나게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손해 갈 것 같으면 살짝 보험료 올려보면 되거든. 자, 치매보험은 5조 정도 쌓였다. 그러면 얼마쯤 쓸까요? 얼마? 1조. 그러면 한 20%, 80%는 땡겨놓고. 네. 자,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보험을 팔아야 돼, 치매보험을 팔아야 돼. 치매보험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보험 중에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효녀 보험이 치매보험. 자, 실제로는 1조도 안 씁니다. 얼마를 쓸까요? 그러면 5천억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10%. 10%. 5조에 5천억이면 10%죠. 그러죠? 자, 10%도 안 씁니다. 이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 데이터는 아니고 17년인가 나온 데이터인데 쌓인 기금이 5조 원이 넘고 쓴 돈이 500억 원입니다. 100원 내고 1원 쓰는 보험이 치매보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의 모든 보험은
본인이 달라고 해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달라고 해야 주게 되어 있어. 자, 질병에 걸린 사람이 달라고 하면 돼요. 나이 든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고 달라고 하면 됩니다. 치매보험조차도 치매에 걸린 사람이 달라고 해야 돼요. 치매에 걸린 사람이 치매보험 달라 그러면 치매가 아니죠. 그런데 치매 환자의 상당수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경증이라고 해가지고 안 줘요. 중증일 때만 또 주도록 돼 있어요. 물론 요즘은 경증일 때도 줍니다 하는 보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청구할 것인가를 가급적이면 사전에 지정을 해줘야 제일 좋아요. 네가 뭔 권리로 달라고 하느냐. 네. 이해되시죠? 네. 참 환장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치매보험을 왜 가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건강검진을 할 때 치매 선별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치매 선별검사는 건강검진 받을 때 공짜예요. 공짜. 그리고 소견이 나오면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성모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정밀검사 비용이 몇십만 원 나와요. 이거 다 가족이나 자기한테 부담을 시켜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가서 치매 선별검사에서 소견이 나오면 보건소에 가서 얘기하면 정밀검사를 알선해 주는데 그 병원에 가면 공짜입니다. 이유는 그 병원비를 보건소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물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는 좀 쌀지 몰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약값 영수증을 다시 보건소에 갖다 주면 보건소에서 그 사람 통장으로 돈을 쏘아줘요. 3만 원까지. 그래서 약값이 3만 5천 원이면 3만 원을 쏘아주고 2만 8천 원이면 2만 8천 원만 쏘아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밖에 보건소도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여기가 보건소 업무 끝이니까. 그럼 사회복지사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전화하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양 인정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우리 집에 환자 있으니까 요양 등급 받으러 오시오. 예. 그러면 과거의 경우에는 치매만 나온 사람들 등급이 잘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활동을 열심히 해보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치매 진단서가 첨부가 됐다. 그러면 무조건 5급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고 4급도 일반적으로는 줘요. 그러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가급여를 100만 원어치를 이용했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30%? 그러면 100만 원에 30만 원. 찍은 거예요. 그보다 더 쌉니다. 15%예요. 15%. 그러면 15만 원만 내면 돼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무슨 뭐 주야간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15만 원만 내면 돼. 100만 원어치 이용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노인 요양시설의 원장님들이나 노인복지센터의 원장님들 중에 혹시 그 밥값 제대로 못 내거나 이런 서비스는 이용하는데 처음 몇 달은 잘 내지만 마지막에는 잘 안 내가지고 몇 달씩 밀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본인 부담금을 다 받도록 돼 있어. 근데 실제로는 서류상 받고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 남는 건데, 그러니까 100%를 내줘야 내가 남는 건데 본인 부담금을 제대로 안 받아본다든지 그러면 법적으로는 불법이 되고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족 중에 좀 먹고 살 만한 사람이 누구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보시오. 제일 좋은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 밑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러죠?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장의 입장에서는 돈을 떼일 염려가 없죠.
자, 이처럼 이 사회복지사는 경우의 수를 다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방법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뭐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내가 장애인 분야에 있다. 그러면 주로 장애인 중심으로만 생각하는데 장애인의 50%가량이 노인입니다. 또한 노인들 중에 상당수가 실제로는 장애인인데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중도의 심한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장애인 등록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귀가 안 들린다. 85세쯤 된 노인이 귀가 안 들린다. 청각장애인이에요. 눈이 잘 안 보인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예. 예를 들면 허리 수술을 해가지고 아주 걷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럽다. 지체장애인 6급 나와버려요. 엑스레이 찍어갖고 신청만 하면 6급 나오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등록장애인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혹시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등록장애인이기 때문에 주는 것들이 있죠. 중증이 아니어도 한 100가지쯤 됩니다. 그 100가지를 다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100가지를 알고 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85세 노인이라 하더라도 이분이 그런 장애가 있다. 그러면 특히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엑스레이만 찍어갖고 내면 그냥 등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노인입니다 하는 것하고 장애인입니다 하는 것이 또 달라요. 예를 들면 뭐 비행기를 탄다. 그러면 뭐 노인입니다. 그러면 아마 비행기 10% 할인해 줄 거예요.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해줍니까? 몇 퍼센트요? 50% 해주죠. 그런데 또 장애인은 혼자 다니기가 좀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 값으로 둘이 값으로 실제로 제 학생 중에 중증 장애인이 한 사람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를 부인이 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제 졸업여행을 일본으로 가기로 했는데 인양반이 대뜸 신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인솔자인데 살짝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또 장애인이니까 못 가요. 이러면 또 장애 차별이 돼야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일이 없어요. 걱정 마십시오. 아니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 부인이랑 같이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학년 때부터 4년 동안 다녀가지고 학생들이 다 부인도 학생으로 그냥 취급을 해버려. 그래서 그래 근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랬더니 아니 그냥 다른 학생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50대 50 2인 그 다음에 어차피 2인 1실로 방을 배정할 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방을 배정하는데 부부니까 둘이 넣어주면 거기서 다 끝나버리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인양반이 나중에 졸업할 무렵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덕분에 대학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산재 장애인이었는데 산재를 당하는 순간 마누라의 직업을 제가 평생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뭔 말이요? 그랬더니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간병인이 붙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간병인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간호사일 때는 좀 많이 주고 가족일 때는 조금 덜 주고 이런 게 있긴 해요. 그런데 평생 간병이 필요하니까 남편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연금을 받고 있고 부인은 간병급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이 같이 다니면
2인분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장애 그러면 일종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좀 낙인감을 갖거나 뭔가 열등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야, 평생 직업을 내가 보장해 줬단게요. 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여기 특히 의정부 장애인 복지관에서 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장애 아동도 출산 이것과 관련돼 있고 대개 출산은 또 엑스트라로 더 줍니다. 다른 사람 3주 주면 여기는 4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줘요. 그래서 이제 출산, 양육, 특히 교육은 특수교육이 거의 다 무료지 않습니까? 또 대학 입학을 했다. 요즘 웬만하면 돌보미를 갖다 붙여줍니다. 돌보미. 그리고 한 학기에 한두 번씩 반드시 체크를 해요. 그 학생 중에 장애인이 있는데 교수는 그 장애인에게 뭔 편리를 봐줬느냐, 뭐 예를 들면 숙제를 하는데 봐줬느냐, 무슨 뭐 시험 보는 시간을 확대해 줬느냐 등등. 그만큼 과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분야에 매몰되지 말고 자기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